애플이 비웃었습니다. 삼성은 영원한 2등 조립 공장이라고. 그런데 단 47초 만에 그 오만이 무너졌습니다. 실리콘밸리 한복판, 기술 전문가 4,000명이 모인 무대. 삼성이 화면 없는 안경 하나를 꺼내든 순간 그 누구도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정밀함을 자랑하던 일본은 고개를 숙였고 가장 충격적인 반응을 보인 건 미국 정부 인사였습니다. 우리가 막으려던 것을 한국이 이미 쥐고 있었다. 전 세계 인공지능 서버의 혈관을 한국이 장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아이폰은 끝났다. 한 시대를 연 애플이 처음으로 무릎 꿇은 그날,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날 저녁 실리콘밸리의 한 시연회장에서 4초 동안 4,000명이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4초가 47초로 늘어났을 때 저는 제가 평생 믿어온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단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스마트폰도, 리모컨도, 종이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검은 뿔테 안경 하나를 쓰고 있을 뿐이었죠. 그가 무대 뒤편의 가짜 식당 간판을 바라보자 그 식당의 평점과 메뉴와 대기 시간이 그의 귓속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화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가 낯선 언어로 적힌 표지판을 보자 그 글자가 실시간으로 풀이됐습니다. 그가 객석을 향해 길을 물었을 때 안경 속 인공지능이 곧장 방향을 알려줬습니다. 그 47초 동안 무대 위에 그 누구도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객석의 공기가 이상하게 식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했어요. 무대 뒤 거대한 스크린에는 두 개의 로고만 떠 있었습니다. 삼성, 그리고 구글. 스마트폰이라는 시대를 처음 연 회사, 애플의 사과 로고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코엔이라고 합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첨단 기술과 반도체의 수출을 통제하는 일을 오래 맡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칩이 어느 나라로 나가서는 안 되는지, 어떤 기술이 적의 손에 들어가면 위험한지를 판단하고 막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신념으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로 가는 모든 길목의 가장 중요한 관문은 결국 미국이 쥐고 있다는 신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정부 참관인 자격으로 그 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신념이 틀렸다는 것을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47초 동안 깨달았습니다. 시연회가 시작되기 1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그날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초대장에는 스마트폰 이후의 세계를 보여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문구를 수십 번도 더 봤습니다. 새 기기가 나올 때마다 모두가 세상이 바뀐다고 떠들었지만 결국 우리는 여전히 주머니에서 직사각형 유리판을 꺼내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문지르는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으니까요. 시연회장은 거대한 반원형 홀이었습니다. 천장에는 차가운 백색 조명이 격자처럼 박혀 있었고 바닥에는 짙은 회색 카펫이 깔려 발소리를 삼켰습니다. 4,000개의 좌석이 무대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 안에는 세상에서 기술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전직 애플 임원, 구글 출신 엔지니어, 일본과 독일과 중국에서 날아온 기술 전문가들, 그리고 전 세계 주요 매체의 기자들. 공기 중에는 새 카펫 냄새와 누군가의 커피 향, 그리고 묘한 우월감이 섞여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제 왼쪽에는 빅터 그레이브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애플의 수석 부사장. 그날 그가 그 자리에 온 이유는 단 하나, 경쟁사의 시연을 비웃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다리를 꼬고 팔짱을 낀 채 무대를 노려봤습니다. 값비싼 회색 정장 위로 그의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가 있었어요. 코엔 씨, 여기 왜 오셨습니까? 그가 저를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서커스에 관심이 있나 봐요. 서커스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삼성이 또 뭔가 발표한다잖아요. 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회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길을 내면 그 위를 따라 걷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들면 비슷하게 만들고, 우리가 큰 화면을 내면 더 큰 화면을 내고, 영원한 2등이에요. 조립 공장이라고요. 부품 끼워 맞춰서 싸게 파는 거 말고 그 회사가 세상에 처음 내놓은 게 뭐가 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음속으로는 그의 말에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진짜 혁신은 언제나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음악을 듣는 방식을 바꾼 것도, 손바닥 위에 인터넷을 올려놓은 것도, 시계를 건강관리 기계로 바꾼 것도 전부 애플이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그 뒤를 따라왔을 뿐이죠. 삼성은 화면을 잘 만들고 메모리를 잘 만드는 회사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몸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몸을 움직이는 두뇌, 그러니까 진짜 지능은 늘 미국 회사들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자연의 법칙처럼 당연하다고 믿었어요. 제 오른쪽에는 켄지 나카무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일본의 거대 전자 기업에서 수십 년을 일한 임원이었죠. 그는 저보다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한국 회사 말이죠. 그가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마치 오래된 부하 직원을 평가하는 듯한 거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기술이라는 건 말입니다. 코엔 씨, 깊이의 문제예요. 우리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정밀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빠르긴 하죠. 하지만 빠른 것과 깊은 것은 다른 겁니다. 그들이 만드는 건 결국 껍데기예요. 알맹이는 늘 우리가, 아니면 당신네 미국이 쥐고 있었죠. 켄지는 그렇게 말하면서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오래된 멸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식민지를 다스리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노인의 표정 같은 것이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그 표정이 불편했지만 그렇다고 반박할 근거도 딱히 없었습니다. 빅터가 그 말을 받아 더 크게 떠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오늘 보여줄 게 뭔지 압니까? 안경입니다. 안경. 그가 손가락으로 자기 관자놀이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미 십수년 전에 구글이 똑같은 걸 했다가 망했어요. 사람들이 안 썼다고요. 무겁고 이상하고 남들이 불안해했으니까. 누가 자길 몰래 찍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실패한 물건을 한국 회사가 다시 꺼낸다니. 이건 혁신이 아니라 역사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요, 코엔 씨, 그런 실수를 안 합니다. 우리는 기다렸다가 완벽한 답이 보일 때 움직여요. 그게 애플이고, 그게 우리가 항상 이겨온 방식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컸고, 주변 몇 줄의 사람들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빅터와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한국 회사가 미국과 일본이 지배해온 이 게임의 판을 바꾼다는 것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빅터의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플이라는 이름은 오랫동안 미래라는 단어와 거의 같은 뜻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결국 애플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기다렸습니다. 애플이 손대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진짜로 완성된 것이 아니었어요. 휴대전화가 복잡한 버튼과 작은 화면에 갇혀 있을 때 애플은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을 밀고 당기는 세계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거대한 성을 쌓았죠. 한번 그 안에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매끄럽고 아름다운 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성을 사랑했습니다. 제 주머니 속의 아이폰, 제 손목의 워치, 제 귀에 이어폰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 그 경험을 저는 매일 누렸습니다. 그래서 빅터가 우리는 항상 이겨왔다고 말했을 때 저는 그것이 단지 오만이 아니라 검증된 사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홀 전체가 천천히 어둠에 잠겼습니다. 4,000명의 웅성거림이 파도가 빠지듯 잦아들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작은 핀 조명 하나만 남았고 그 빛의 동그라미 안으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화려한 무대 의상도 요란한 영상도 없이 그저 검은 뿔테 안경 하나를 쓰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것은 그냥 평범한 안경이었습니다. 도수가 들어간 일반 안경과 구별할 수 없었어요. 렌즈에 어떤 화면도 떠 있지 않았고 다리 부분이 유난히 두껍지도 않았습니다. 십수년 전 구글이 내놓았던 한쪽에 어색하게 작은 화면이 튀어나와 있던 그 물건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빅터가 제 옆에서 작게 비웃었습니다. 거봐요. 그냥 안경이잖아요. 도수 안경하고 뭐가 달라. 무대 위의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통역기를 통해 그의 한국어가 차분한 영어로 객석에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무대 뒤의 큰 화면, 손에 든 작은 화면. 우리는 지난 20년 가까이 화면을 보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길을 찾으려면 멈춰서 화면을 봐야 했고, 식당을 고르려면 화면을 봐야 했고, 낯선 글자를 읽으려면 화면을 켜야 했습니다. 오늘 저는 화면이 사라진 세계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작은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켄지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들어보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10수년 전에도 저렇게 말했어요. 결과는 어땠죠? 아무도 안 썼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화면이 사라진 세계라니, 그건 기술시연회에서 수도 없이 들어온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었어요. 남자가 무대 뒤편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진짜 식당처럼 꾸며진 작은 세트가 있었습니다. 나무 간판에는 한국어로 식당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메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가 그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누르지도 않았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봤을 뿐입니다. 그러자 그가 입을 열어 객석을 향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식당은 평점이 5개 중 4개 반입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 대기 시간은 12분입니다. 가장 많이 주문된 메뉴는 매운 갈비찜이고, 알레르기 정보는 견과류 포함입니다. 제 안경이 방금 저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도 쓰지 않았습니다. 홀이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빅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리 입력해 둔 거예요. 저런 건 누구나 외워서 말할 수 있어요. 속임수라고요. 마치 그 말을 들은 것처럼 무대 위의 남자가 객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 한 분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핀 조명이 객석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멈춘 곳은 공교롭게도 제 앞줄에 앉아 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커스 리드. 한때 애플에서 제품을 기획하던 사람이었고, 지금은 어느 회사에도 속하지 않은 채 기술을 평가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빅터와 달리 그는 조용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천천히 일어나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남자가 마커스에게 안경을 건넸습니다. 이 안경을 쓰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해주십시오. 아무 식당이나 바라보세요. 아무 표지판이나 보세요. 그리고 떠오르는 질문을 그냥 입으로 말하세요. 마커스가 안경을 썼습니다. 그는 처음에 어색하게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무대 뒤편에 또 다른 가짜 간판, 이번에는 독일어로 적힌 표지판을 바라봤어요. 그러자 마커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무대 위 그의 얼굴을 또렷이 봤습니다. 핀 조명 아래에서 그의 눈썹이 천천히 올라가고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표지판에 뭐라고 적혀 있는 거죠? 저는 독일어를 모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가 무언가를 듣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허공의 한 점에 고정됐고 고개가 천천히 끄덕여졌으니까요. 공사 중이니 우회하라는 안내문이네요. 마커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 안경이 가장 가까운 우회로가 오른쪽으로 30m 떨어진 곳에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요. 제가 그 표지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이 안경이 먼저 알아챈 겁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조용해졌어요. 아까의 비웃음 섞인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처음 본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빅터가 다시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건. 하지만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무대 위의 남자가 다음 말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보신 것은 정보를 검색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은 여러분이 정보를 찾아 들어가는 기계였습니다. 길을 찾으려면 지도 앱을 열어야 했고, 번역을 하려면 번역 앱을 켜야 했죠. 여러분이 기계 쪽으로 다가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안경은 다릅니다. 이 안경은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이해합니다. 정보가 여러분의 상황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묘하게 건드렸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의 핵심은 화면이었습니다. 더 크고, 더 선명하고, 더 빠른 화면. 그런데 이 남자는 지금 화면 자체가 필요 없는 세계를 말하고 있었어요. 정보가 사람을 향해 흘러 들어오는 세계 말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데모가 아니라 진짜로 작동한다면 그것은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오래 일하면서 수많은 기술 시연을 봤습니다. 시연장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기술이 실제 생활에서는 처참하게 무너지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봤어요. 통제된 조명, 미리 준비된 무대, 완벽하게 세팅된 인터넷 환경. 그 안에서는 무엇이든 마법처럼 보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것이 사람들의 거리에서 비 오는 날에
배터리가 닳아갈 때, 수백만 명이 동시에 쓸 때도 작동하느냐였습니다. 저는 옆자리에 빅터를 봤습니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다시 비스듬히 올라갔으니까요. 코엔 씨,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저게 멋져 보이죠? 저도 인정해요. 시연은 잘 만들었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잖아요. 저런 건 무대 위에서만 작동하는 마술이에요. 안경 안에 그 정도 지능을 넣으려면 엄청난 계산이 필요하고 그 계산을 하려면 거대한 서버가 필요해요. 그 작은 안경에 그게 다 들어갈 리가 없어요. 게다가 배터리는요? 저 안경이 하루 종일 버틸 것 같습니까? 10분만 쓰면 뜨거워져서 못 쓸 거예요. 시연용 한 대 만드는 거랑 수억 대를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 얼굴에 씌우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빅터의 말은 오만했지만 동시에 정확한 지적이기도 했습니다. 기술의 진짜 승부는 시연장이 아니라 공장에서 갈립니다. 한 대를 멋지게 만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수억 대로 똑같이 싸게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는 능력, 그것을 만들 부품과 공급망과 생산 설비를 갖추는 능력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미국 회사들이 늘 다른 나라에 외주를 주던 부분, 그러니까 진짜 핵심이 아니라고 여겨온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빅터의 말에 안심했습니다. 그래, 이건 결국 무대 위의 마술일 뿐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시연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을 진짜 세계로 가져오는 순간 모든 약속은 무너질 거라고요. 한국 회사가 화면 없는 미래를 상상한 것은 대단하지만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켄지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빅터 씨 말이 맞아요. 일본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죠. 콘셉트는 늘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양산 단계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부품 수율이 안 나오고 발열을 못 잡고 단가가 안 맞았어요. 한국 회사가 콘셉트를 보여주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걸 정말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깊이가 없으니까요. 켄지는 다시 그 거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결코 자신들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미묘한 불편함을 느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빅터와 켄지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들의 확신이 곧 제 확신이었습니다. 무대 위의 남자가 마커스에게서 안경을 돌려받았습니다. 마커스는 무대를 내려오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왔는데 그의 표정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구글 글래스가 아니에요. 빅터가 그를 흘끗 봤습니다. 뭐라고요? 십수년 전 그 물건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마커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방금 무언가를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안경이 저한테 정보를 보여주려고 애썼어요. 작은 화면에 글자를 띄우고 제가 그걸 읽어야 했죠. 어색하고 피곤했어요. 그런데 방금 건 달랐어요. 안경이 저를 읽었어요. 제가 뭘 모르는지를 먼저 알아챘다고요. 이건 화면을 없앤 게 아니에요. 화면이 필요 없게 만든 거예요. 빅터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렸지만 저는 마커스의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없앤 게 아니라 화면이 필요 없게 만들었다. 그 문장은 제가 알던 기술의 문법과 어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저는 늘 더 좋은 화면, 더 빠른 칩, 더 오래가는 배터리가 발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커스의 말대로라면 진짜 발전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지 않아도 되는 세계, 기계가 사람을 향해 먼저 다가오는 세계 말입니다. 저는 다시 무대를 봤습니다. 무대 위의 남자가 객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시연용으로 한 대 만드는 거야 가능하겠지. 하지만 이걸 진짜로 세상에 내놓을 수 있겠어? 배터리는 버티겠어? 그 작은 안경 안에 그만한 지능을 넣을 수 있겠어? 수억 명이 동시에 써도 멀쩡하겠어?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제가 진짜로 답하려는 질문입니다. 조명이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무대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천천히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에 떠오른 것을 보는 순간 제 옆에서 그토록 거만하던 빅터 그레이브스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진짜 시연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크린에 떠오른 것은 시연용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공장이었습니다. 수십 대의 로봇팔이 정확한 리듬으로 움직이며 안경테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위로 검은 안경들이 끝없이 흘러갔습니다. 하나, 둘, 셋이 아니라 화면 안에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안경들이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천천히 뒤로 빠지자 그 생산 라인이 한 줄이 아니라 수십 줄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무대 위의 남자가 말했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어제 촬영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 공장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안경을 이미 양산하고 있습니다. 시제품이 아닙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만 이 라인에서 나온 안경이 27,000대입니다. 홀이 술렁였습니다. 빅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진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였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던 팔이 풀렸어요. 27,000대.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루에. 저도 같은 숫자를 머릿속으로 곱씹었습니다. 하루에 27,000대라면 한 달이면 80만 대가 넘습니다. 그것은 시제품을 만드는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세상에 물건을 쏟아내고 있는 회사의 속도였습니다.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터리를 걱정하셨을 겁니다. 발열을 걱정하셨겠죠. 이 작은 안경 안에 그만한 지능을 어떻게 넣느냐고 물으셨을 겁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안경의 내부 구조가 투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안경의 무게는 48g입니다. 일반 도수 안경보다 10g 정도 무거울 뿐입니다. 하루 종일 쓰셔도 코와 귀에 부담이 없습니다. 연속 사용 시간은 14시간입니다. 아침에 쓰고 나가서 잠들기 전까지 충전 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돼. 빅터가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아까처럼 비웃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을 마주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남자가 안경 다리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무거운 계산은 안경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안경은 보고 듣는 일만 합니다. 진짜 생각은 다른 곳에서 합니다. 안경이 본 것을 아주 빠르게, 아주 적은 전력으로 우리의 인공지능에게 보내고 그 답을 다시 받아오는 겁니다. 안경은 눈과 귀일 뿐이고 두뇌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고, 그래서 시원하고, 그래서 오래 갑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영리한 설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의 기기 안에 담으려 하지 않고 역할을 나눈 겁니다. 눈과 귀는 안경이, 두뇌는 더 강력한 무언가가, 그리고 그 둘을 빠르게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제 옆에서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클라우스 베버였습니다. 독일에서 온광학과 정밀기기 전문가였죠. 그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렌즈 기술자였고 평소에는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베버가 무대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독일식 억양이 통역기를 거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렌즈 말입니다. 정보를 눈앞에 띄우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사용자가 그걸 인식하는 겁니까? 소리로만 전달하는 겁니까? 남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베버 박사님이시군요. 박사님이라면 이걸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겁니다. 베버가 흠칫했습니다. 무대 위의 남자가 객석에 앉은 자신을 알아봤다는 사실에 놀란 것 같았어요. 이 렌즈에는 아주 미세한 광학층이 들어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시야의 가장자리에 방해되지 않을 만큼만 정보를 비춥니다. 그리고 동시에 소리로도 전달합니다. 박사님께서 평생 연구하신 그 정밀광학 기술이 바로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베버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전에 없던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광학층은 한 장당 손바닥만한 크기로 잘라내는데 그 작업의 수율이 97%입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광학 전문가로서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실 겁니다. 베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저는 그가 왜 그런 표정을 짓는지 알 수 없었지만 옆자리의 마커스가 작은 목소리로 설명해줬습니다. 베버 박사가 평생을 바쳐 도전한 게 바로 저 광학층 양산이에요. 독일 회사가 10년 넘게 매달렸는데 수율이 40%를 넘기지 못했어요. 절반도 못 만들고 절반 넘게 버린 거죠. 그래서 단가가 안 맞아서 포기했어요.
그런데 저 회사는 97%라고요. 100개를 만들면 97개가 멀쩡하다는 거예요. 저게 사실이라면 베버 박사가 10년 동안 못 넘은 벽을 저들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베버의 창백한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그것은 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자신이 평생 넘지 못한 벽을 다른 누군가가 이미 넘어버린 것을 목격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분노도 질투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 앞에 선 사람의 떨림만 있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마술이 아닐지도 모른다. 켄지 나카무라가 자리에서 몸을 비틀었습니다. 그의 거만한 미소는 여전히 얼굴에 걸려 있었지만 어딘가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율 숫자야, 누구든 말할 수 있죠. 켄지가 빅터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삭임이 충분히 커서 제 귀에도 들렸습니다. 실제로 가서 라인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어요. 일본에서도 이런 발표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무대에서는 다 됐다고 하죠. 그런데 막상 시장에 나오면 불량투성이에요. 빅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대만 노려보고 있었어요. 무대 위에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일본의 전자산업을 잘 아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정밀함의 대명사였습니다. 작고 정교한 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일본을 따라올 나라는 없다고 여겨졌죠. 사실입니다. 저희도 일본의 기술을 존경합니다. 켄지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습니다. 그 칭찬에 만족한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켄지의 어깨가 다시 굳었습니다. 정밀함만으로는 이 시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안경의 핵심은 정밀한 부품이 아닙니다. 그 부품들을 인공지능과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일본은 세계 최고의 부품을 만들었지만 그 부품을 하나의 살아있는 지능으로 묶는 일에서는 멈춰섰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너무 빠르게 변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완벽한 부품 하나를 10년에 걸쳐 다듬는 데는 능했지만 매일 배우고 매일 바뀌는 인공지능의 속도를 따라가는 데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켄지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검토만 하다가 시기를 놓친 산업이 한둘이 아닙니다. 남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나라는 1년을 검토하는 동안 다른 나라는 1년 동안 100번을 실패하며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100번의 실패가 검토만 한 1년을 이겼습니다. 저는 켄지를 봤습니다. 그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평생 한국을 한 수 아래로 봐온 사람이 지금 자기 나라의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이 약점으로 지목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그 지적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을 겁니다. 억지예요. 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아까처럼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제품 잘 만들었다고 시대를 만들었다는 건 과장입니다. 우리 일본은 수십 년간 세계를 이끌었어요. 한국 회사 하나가 안경 하나 만들었다고 그게 뒤집힌다는 건 나카무라 상. 남자가 그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한국어 호칭이 통역기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객석에 울렸습니다. 당신 회사도 이 안경을 만들려고 했었죠. 3년 전에 시작했고 작년에 접었습니다. 발열을 잡지 못했고 두뇌를 만들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당신들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묻고 싶습니다. 왜 당신들은 못했고 우리는 했을까요? 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홀 전체가 그 침묵을 함께 들었습니다. 평생 한국을 무시해온 일본의 거물이 그 한국 회사 앞에서 할 말을 잃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묘한 통쾌함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통쾌함은 켄지의 오만이 꺾였기 때문이었고 두려움은 그 오만을 꺾은 것이 제가 믿던 세계의 바깥에 있는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대 위의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한층 깊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안경은 눈과 귀일 뿐이고 두뇌는 따로 있다고 했는데 그 두뇌는 대체 무엇이냐고요? 한국 회사 혼자서 그 거대한 인공지능을 다 만들었느냐고요? 답은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삼성의 로고 옆에 구글의 로고가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을 가진 회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몸을 만들고 그들은 두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수억 명의 손과 얼굴에 닿는 기기를 만들 수 있고 그들은 그 기기 안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지능을 채워줍니다. 이것은 한 회사의 발표가 아닙니다.
두 거인의 연합입니다. 빅터 그레이브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예요. 그가 소리쳤습니다. 객석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의 두뇌를 빌려 쓰는 거잖아요. 자기 지능도 없으면서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우리 애플은 다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요. 칩도, 운영체제도, 인공지능도 전부 우리 거예요. 우리는 남에게 두뇌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기술력이에요.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무대 위의 남자가 빅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 생각이.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을 늦게 만들고 있습니다. 빅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인공지능은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에는 모든 것을 한 회사가 통제하면 강력했습니다. 하드웨어도, 운영체제도, 앱 시장도 전부 한 회사가 쥐고 있으면 그것은 아름답고 매끄러운 성이 됐죠. 저도 그 성을 존경합니다. 정말로요. 그 성은 위대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매일 배우고 매일 바뀌고 바깥 세상의 수많은 데이터와 모델과 사람들의 반응을 빠르게 흡수해야 강해집니다. 오늘 세계 최고인 인공지능이 내일도 최고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글을 잘 쓰는 인공지능과 그림을 잘 이해하는 인공지능과 검색을 잘하는 인공지능이 전부 다른 회사에서 나옵니다. 그가 빅터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이런 세계에서 문을 닫아 걸고 안에서만 완벽한 답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당신들의 가장 큰 무기였던 그 닫힌 성이 이제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지능을 막는 벽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인공지능 비서가 왜 그렇게 답답한지 아십니까? 간단한 알람은 맞춰주지만 조금만 복잡한 부탁을 하면 막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당신들이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빅터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 아이폰의 인공지능 비서에게 수없이 실망했습니다. 날씨를 묻거나 알람을 맞추는 것은 잘했지만 조금만 복잡한 부탁을 하면 금세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여러 단계를 이어서 처리하지 못했고 제 말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것이 그냥 아직 덜 발전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대 위의 남자는 그것이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애플이 모든 것을 혼자 주려 했기 때문에 바깥에서 폭발하듯 자라는 인공지능의 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은 직접 쥐고 남이 가장 잘하는 것은 손을 잡아 끌어왔습니다. 몸은 자기가 만들고 두뇌는 세계 최고와 연합했습니다. 그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깔린 수억 대의 기기와 압도적인 생산 능력이 없다면 구글 같은 회사가 손을 잡을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우리가 몸을 제공하고 그들이 두뇌를 제공합니다. 남자가 객석 전체를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억 대의 기기를 통해 인공지능이 사람들에게 닿는 길을 열고 그들은 그 길 위에서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는 지능을 채웁니다. 서로의 빈 곳을 서로가 메웁니다. 이것이 닫힌 성과 열린 연합의 차이입니다. 빅터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마음 한구석에 마지막 방어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다. 안경은 잘 만들었다. 구글의 두뇌를 빌려온 것도 영리하다. 하지만 그 두뇌가 진짜로 돌아가려면, 그러니까 그 거대한 인공지능이 수억 명의 질문에 동시에 답하려면 어딘가에 어마어마한 서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서버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들은 결국 미국이 쥐고 있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부품들이 어느 나라로 나가는지를 통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대 위의 남자가 마치 제 생각을 읽은 것처럼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안경이 아무리 가벼워도 그 안경을 움직이는 두뇌는 거대한 서버 안에 있다. 그 서버 안의 핵심 부품은 미국이 만든다. 그러니 결국 진짜 권력은 미국에 있다. 맞습니다. 인공지능 서버 안에서는 엄청난 계산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계산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가 있습니다. 스크린의 작은 사각형 칩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읽고 쓰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계산 장치가 있어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이 메모리는 인공지능 서버의 혈관 같은 존재입니다. 피가 빠르게 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심장도 소용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객석을 향해 물었습니다. 이 혈관을 누가 만들고 있을까요?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고대역폭 메모리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손에 꼽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가장 안정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바로 우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인공지능 서버에 들어가는 이 핵심 메모리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나옵니다. 스크린에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인공지능 서버용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과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 그 숫자는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자리에 누구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이런 일을 했습니다. 어떤 핵심 기술이 적의 손에 들어가면 위험한지를 판단하고 그것을 막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앞선 계산 장치를 만드는 회사도 그것을 설계하는 도구를 가진 회사도 미국 편이거나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길목들을 하나하나 잠그면서 인공지능 시대의 진짜 열쇠는 우리가 쥐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산 장치를 만들어도 그것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없으면 그 장치는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그 혈관은 제가 통제하려던 그 모든 길목의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제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가장 앞선 회사들조차 그 혈관을 한국에서 사다 써야 했습니다. 저는 무대 위의 남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시대의 길목을 지키는 문직이라고 스스로를 여겼습니다. 그런데 진짜 길목 하나가 제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곳에서 이미 잠겨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통제하려던 나라가 아니라 제가 한 수 아래로 여기던 나라의 손에 말입니다. 옆자리에 빅터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그냥 메모리잖아. 부품일 뿐이야. 진짜 두뇌는 칩이라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커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빅터 씨, 칩이 심장이면 그 메모리는 혈관이에요. 심장만 좋으면 뭐합니까? 혈관이 막히면 심장도 멈춰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공지능 칩을 만드는 회사조차 그 칩 옆에 붙일 혈관은 한국에서 사와야 해요. 그 회사가 아무리 미국 회사여도 한국 메모리가 없으면 가장 빠른 인공지능을 만들 수가 없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신념, 인공지능 시대의 모든 중요한 길목은 미국이 쥐고 있다는 그 신념에 거대한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대 위의 남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시연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말이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안경의 몸을 만듭니다. 우리는 그 안경의 두뇌를 세계 최고와 연합해 채웁니다. 그리고 그 두뇌가 돌아가는 거대한 서버의 혈관까지 우리가 만듭니다. 눈과 귀, 두뇌로 가는 길, 그리고 그 두뇌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쥐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경 하나를 파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마트폰 이후의 시대에 인간이 세상과 만나는 첫 번째 접점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에는 사람들이 앱을 열어 세상에 접속했습니다. 다음 시대에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곧바로 연결됩니다. 손안의 화면을 지배한 회사가 지난 시대를 지배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시야를 지배하는 회사는 다음 시대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조명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홀 안의 4,000명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제 왼쪽에 빅터 그레이브스는 정면을 노려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제 오른쪽에 켄지 나카무라는 고개를 숙인 채 자기 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베버 박사는 여전히 창백했고 마커스 리드는 무언가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평생의 확신이 무너지는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시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의 남자가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조명 밖으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는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이분은 얼마 전까지 애플에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왜 그분이 애플을 떠났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만들고 계신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빅터 그레이브스가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조명이 다시 무대를 비췄을 때 그곳에는 백발의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회색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역시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걸어 나오는 순간 객석 곳곳에서 사람들이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를 알아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사람 빅터 그레이브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엘레나 보스. 마커스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여 낮게 설명했습니다. 애플에서 제품의 얼굴을 만들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손에 쥐는 거의 모든 애플 제품의 모양과 느낌, 그 차갑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감성, 그게 다 저 사람 손에서 나왔어요. 애플이 애플다웠던 건 저 사람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애플을 떠났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는데 엘레나 보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낮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손안에 들어가는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꺼내고 화면을 바라보고 다시 주머니에 넣는 물건들이었죠. 저는 그 일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그린 선 하나가 전 세계 수억 명의 손끝에 닿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정말 미래를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를 더 예쁘게 다듬고 있을 뿐인가?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만들던 회사는 위대했습니다. 지금도 위대합니다.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충성스러운 고객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점점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조금 더 밝게, 카메라를 조금 더 선명하게, 칩을 조금 더 빠르게. 사람들은 새 제품이 나와도 더 이상 밤새워 줄을 서지 않았습니다. 바꾸지 않아도 쓸만했고 바꿔도 삶이 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 안에서 미래의 냄새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 역시 그것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언젠가부터 저는 새 아이폰이 나와도 설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년 것과 비슷하구나 하고 생각할 뿐이었어요. 한때는 미래 그 자체였던 회사가 어느새 어제를 조금 더 다듬는 회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애써 못 본 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떠났습니다. 엘레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만 떠난 것이 아닙니다. 스크린에 이름들이 떠올랐습니다. 직책은 적혀 있었지만 이름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을 연구하던 사람들, 음성을 다루던 사람들,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던 사람들. 그 숫자가 화면 가득 채워졌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애플에서 인공지능과 차세대 기기를 연구하던 핵심 인력 가운데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엘레나가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인공지능 회사로, 어떤 이는 새로운 기기를 만드는 곳으로 갔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진 회사 중 하나이고 사람을 붙잡기 위해 누구보다 큰 보상을 줄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야심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서 다음 시대를 만들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바라보는 곳은 닫힌 성의 안쪽이 아니었습니다. 빅터 그레이브스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소리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오만이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는 항상 이겨왔다. 우리는 남에게 두뇌를 구걸하지 않는다고 외치던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딛고 선 땅이 무너지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인재의 이동은 엘레나가 말했습니다. 언제나 시대의 이동보다 조금 먼저 옵니다. 증기기관의 시대에는 기계공들이 공장으로 몰렸고 인터넷의 시대에는 개발자들이 새로운 회사로 몰렸으며 스마트폰의 시대에는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그 작은 화면을 만드는 곳으로 몰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 보십시오. 한 시대를 이끄는 회사는 가장 야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리콘밸리의 공기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무대 한가운데에서 객석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그 작은 화면을 만들러 갔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화면 없는 세계를 만들러 갑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가장 먼저 현실로 만든 곳이 오늘 이 무대 위에 있습니다. 홀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제 오른쪽에 앉아있던 켄지 나카무라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켄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몰랐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반박을 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한국을 무시해온 사람이 이렇게 쉽게 물러설 리 없다고요. 하지만 켄지는 무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천천히 일본식으로 허리를 숙이는 인사였습니다. 홀 전체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켄지가 고개를 든 뒤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한국을 한 수 아래로 봤습니다. 빠르긴 하지만 깊지 않다고, 따라오긴 하지만 앞서지는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일본이 정밀함의 정점이고 한국은 그 그림자라고요. 그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틀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품 하나를 10년에 걸쳐 다듬는 데는 능했지만 그것을 살아있는 지능으로 묶는 데서 멈췄습니다. 검토하고 또 검토하다가 시대를 놓쳤습니다. 우리가 조심스러워하는 동안 그들은 100번 실패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100번의 실패가 우리의 신중함을 이겼습니다. 켄지가 무대를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럽지만 인정합니다. 다음 시대는 정밀함이 아니라 연결하는 능력이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먼저 해낸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한국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평생 가장 거만하게 한국을 깔보던 사람이 4,000명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의 질서가 뒤집히는 소리였습니다. 따라오던 자가 앞서가고 앞서가던 자가 뒤를 쫓는 그 역전의 순간이었습니다. 빅터 그레이브스는 끝내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는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서커스라고, 조립공장이라고 비웃던 그 입은 이제 단단히 다물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시연회장을 나오면서 제가 들어갈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한 가지를 믿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로 가는 모든 중요한 길목은 미국이 쥐고 있다고요. 가장 앞선 칩도, 그것을 만드는 도구도, 그 위에서 돌아가는 지능도 전부 우리 손안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목들을 잠그는 것이 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 일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길목 하나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빠른 심장을 만들어도 그 심장에 피를 보내는 혈관이 없으면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그 혈관은 제가 잠근 모든 문의 바깥에 있었습니다. 제가 한 수 아래로 여기던 나라의 손에 말입니다. 미국의 가장 앞선 회사조차 가장 빠른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그 혈관을 한국에서 사와야 했습니다. 손안의 화면을 지배한 회사가 지난 시대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시야를 지배하는 회사가 다음 시대를 지배합니다. 그 시야를 향해 한국 회사가 몸과 두뇌로 가는 길과 혈관을 모두 쥐고 가장 먼저 달려나갔습니다. 다친 성을 지키던 자는 그 자리에서 망설였고 열린 연합을 택한 자는 이미 저만치 앞서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며 제 주머니 속에 아이폰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여전히 매끄럽고 여전히 손에 잘 맞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랑했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쓸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손에 쥔 이 작은 유리판이 한 시대의 끝자락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대를 처음 연 회사가 다음 시대 앞에서 처음으로 방어하는 입장에 섰다는 것을. 엘레나 보스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이제 화면 없는 세계를 만들러 간다. 저는 그날 밤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한 회사가, 한 나라가 영원히 앞서가는 일은 없다는 것을요. 어제의 추격자가 오늘의 선두가 되고 어제의 왕이 오늘의 도전자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였습니다. 닫힌 성 안에서 어제를 다듬는 자와 열린 들판에서 내일을 만드는 자. 그 차이가 한 시대를 갈랐습니다. 저는 평생 누가 무엇을 막을 수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진짜 힘은 무언가를 막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장 먼저 만들어내는 데서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막는 자는 결국 멈추지만 만드는 자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니까요. 차창 밖으로 실리콘밸리의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도시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어쩌면 한동안은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음 시대의 땅은 이미 다른 방식으로 나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땅 위에 도로를 깔고 전기를 깔고 사람들의 눈앞에 들어갈 기기를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제가 평생 한 수 아래로 여기던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폰은 끝났다. 저는 그 문장을 입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것은 한 회사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끝이었고 동시에 다른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한가운데에 모두가 영원한 2등이라고 비웃던 그 회사가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시대가 저물고 다른 시대가 열리는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야 할까요? 어제의 영광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내일을 향해 가장 먼저 달려나가야 할까요? 지금까지 미국 정부 인사 데이비드 코엔이 실리콘밸리에서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영원한 2등이라 비웃음 받던 한국이 한 시대를 연 애플과 정밀함을 자랑하던 일본의 자존심을 단 하루 만에 무너뜨리고 다음 시대의 문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열었습니다. 누구도 영원히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어제의 추격자가 오늘의 선두가 되고 어제의 왕이 오늘의 도전자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다음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